청년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일산 FM 청춘만세 1부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일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일산 FM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일산 FM은 일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청취자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소소한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자 합니다. 일산 FM은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재미있고 의미 있는 주제를 방송하며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일산 FM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방송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산 FM 청춘만세는 청년들이 직접 청춘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입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청춘의 시기는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 하나 확실한 것 없어 불안한 청춘에게는 많은 위로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춘은 성인 세대의 막내이기에 마주하는 모든 시간이 새롭고 그래서 청춘들만의 문화와 생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만세는 청년이 만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할 일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청춘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즐거움을 자유롭게 얘기함으로써 청년들 간의 공감뿐만 아니라 청년을 자녀로 두거나 청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청년을 이해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춘만세는 평범한 청춘이 만나는 특별한 세상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으로 일산 FM 청춘만세를 꾸려나갈 멤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앞으로 일산 FM 청춘만세를 꾸려나갈 멤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임주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춘만세 팀의 물주이자 그림자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혜련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데요. 원래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고요. 목소리는 20대 같지만 대딩 딸과 고딩 아들을 둔 40대 아줌마입니다. 우리 청춘만세팀의 핵심 멤버는 임주연, 박희철 군이고요. 저는 옆에서 잡무 담당 또는 술값 담당으로 간간히 게스트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끝나고 회식 있는 건가요? 저희끼리? 그래서 앞팀을 다 보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부 사회를 맡은 저는 현재 29살 백수이고요. 앞으로 청춘만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산 FM 청춘만세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각 부마다 다른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산 FM 청춘만세 제1회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산 FM 청춘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본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롤러코스터를 타면 빠른 속도를 느끼며 방금까지도 놀이동산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급작스런 변화를 체험합니다.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순간 어디에 있던 급작스런 변화를 마주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빠름과 변화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 그래서 청춘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일산 FM 청춘만세 1부에서는 청춘이 겪는 불안, 그 중에서도 취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현실이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59.9%가 나의 삶이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대가 느끼는 핵심적 불안은 취업 등 진로가 55.2%로 1위를 차지했고 주거 불안이 16.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20대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 준비생인 20대가 겪는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작년 12월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1월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17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쉬었음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실업자들과 달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통계에서는 20대의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7년 11월 기준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28만 4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대의 쉬었음 증가율은 20.6%로 은퇴 세대인 60대 이상보다도 높고 전 연령대 중 최고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강추위만큼이나 20대의 취업 상황도 봄이 찾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은 현실입니다. 작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현황을 통해서도 청년들이 겪는 취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체 실업률은 3.2% 증가하며 전년 대비 0.1% 높아진 반면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무려 1.0%가 상승한 9.2%라고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백수 청년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20대 순수 실업자가 작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전체 실업자 41만 2천 명 중 취업 무경험자는 8만 명이었습니다. 20대 전체 실업자의 19.4%가 취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20대 실업자 중 취업 무경험자 비중은 2010년까지만 해도 10%대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며 작년에는 무려 20%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느끼는 현재 취업 상황은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때문에 청년이 겪는 취업 문제는 특정 개인의 일이 아닌 20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취업 때문에 힘든 청춘들에게 취업이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며 견디기 힘든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은 청춘들의 또 다른 아픔입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오랜만에 친척들과 모여 반가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춘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번 명절 때 친척들과 모이기 싫다고 말한 이들이 꽤 있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일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주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강요하시는 분들, 또 내가 한 선택과 결정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을 격려해 주시거나 위로해 주기보다는 단순히 취업의 유무를 따지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판단해버리는 내 선택에 대한 부정적 전망. 이 상황들을 마주해야 한다고 하니 친구들은 그냥 피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공지영 작가님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들한테는 먼지만한 가시 같아도 그게 내 상처일 때는 우주보다 더 아픈 거래요. 라고. 큰 의미 없이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으며 콕콕 쑤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 때문에, 막막한 앞날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실한 것 없는 현실 때문에 불안을 겪는 청춘을 만난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가 못해서가 아니라고. 원하는 결과가 곧 찾아올 거라고. 청년의 삶에 취업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불안을 녹일 수 있는 진심 어린 따뜻한 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세대가 직접 쓴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연 소개 후에는 함께 청춘만세를 이끌어가는 주현이 형, 혜련 선배님과 함께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연은 백석동에 사시는 정성훈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인 취준생입니다. 작년 연말에 났던 최종 발표에서 합격을 했다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을 텐데 아직 취업준비생이네요. 그러나 취업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와 부모님의 압박 등으로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친구들과 달리 저희 부모님께서는 묵묵히 저를 믿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되든 안 되든 지원서를 써보는 경험에 의미를 두었던 지난번과 달리 올해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취업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최근 지원했던 서류가 최종 합격 직전까지 가서였는지 다른 곳에도 서류를 썼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했어요. 최종 합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취업 준비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 같아요. 회피였던 거죠.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서류를 쓰고
심지어 80군데 이상 쓴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면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안 하는 게 아닌데 나름 열심히 준비하면서 가끔 불안함도 느끼는데 저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 거죠. 내가 만약 서류 100개를 정말 열심히 쓰면 무조건 하나는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준비할 텐데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점이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나은 상황에서 만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저는 취업이라고 생각해요. 취업을 해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런데 취업이 안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도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올해는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사연의 주인공은 제 20년지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도 똑같이 백수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만나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어렸을 때 꿈꿨던 미래,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주제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이야기의 마지막 멘트는 야, 그래도 결국 취업이 우선이야 였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제 친구 성훈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해는 꼭 취업 성공하길 바랍니다. 공감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일산 FM 청춘 만세. 추억을 나누며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일산 FM 청춘 만세.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이어폰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일산 FM 청춘 만세. 일산 FM 청춘 만세는 우리의 청춘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본 방송은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앞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두 자녀의 어머니이신 김혜련 선배님과 현재 암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2부 사회자 임주현 형이 계신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혜련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혜련 선배님께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방금 제 친구 사연을 들으시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현재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이게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저희 딸도 이제 대학교 3학년에 올라가다 보니까 취업이라는 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취업 청년 실업하고 막상 이제 저희 앞에 다가온 청년 실업은 그 무게감이 되게 다르거든요. 고등학생 엄마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누구네 애가 어느 대학,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갔다더라. 근데 그게 딱 3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취직을 했다더라.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게 사실 좋은 대학 가서도 적응 못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도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지금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해서 그게 또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일반적인 좋은이라는 기준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좋은 직장에 가도 또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희철 군이 얘기했던 취업 때문에 막막한 앞날 때문에 확실한 것 없는 현실 때문에 막막한 우리 청춘들에게 네가 못해서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곧 찾아올 거라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설날 때 이제 많은 또 또래 친구들이 취업을 아직 못해서 이제 어른들한테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평판을 이제 못 들을 걸 본인들이 알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잔소리 아니면은 좀 아까 얘기했던 근거 없는 걱정, 그렇죠. 그런 거를 우려. 또. 근데 이제 우려가 너무 이 본인들한테 청춘들한테는 너무 압박으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번에 설날 때 그 아직 취업을 못한 백수 청년들을 만난 친척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지금 혜련 선배님처럼
너가 못해서가 아니라고 앞으로 곧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좋은 날이 좋은 올 결과가 거라고 올 거라고. 보면 정말 큰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이시지만 실제 이제 대학생활을 이제 겪은 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금처럼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선배님께서 학교를 다니실 때도 많았는지 그 당시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마인드나 이렇게 무게감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뭐 제가 90학번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제 윗학번 세대는 87년 6월 항쟁을 견인했던 486 세대고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대학생의 실제 졸업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면 학점이 좀 안 좋아도 뭐 서울에 있는 대학 혹은 지방 국립대 학생들이 취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었죠. 다만 그때도 이제 여성 차별 문제나 직장 내 여성 차별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취업이 낮은 편이었고 이공계보다는 인문계가 취업률이 좀 낮은 편이었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IMF를 기점으로 이제 약간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경찰이나 선생님이나 뭐 공무원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뭐 공무원 되기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1, 2학년 때까지는 좀 뭐 놀자, 낭만을 즐기자, 미팅도 하자, 연애에 목숨 걸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다가 3, 4학년에 이제 취업 준비 빡세게 해서 또 취업해서 열심히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걸로 많이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춘들을 보면 굉장히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둔 4학년이 된다면 이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불확실하거나 굉장히 전망이 어둡거나 하진 않고 좀 열심히 하면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희망을 갖고 있는 그때는 약간 저희 나라 자체도 구조가 약간 고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IMF 전까지는 이렇게 좀 쭉쭉쭉쭉 성장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 웬만하면 취업을 하기가 지금처럼 치열하지는 않았었죠.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뭐 또 늘 열심히 해오지만 그 공무원 이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한번 그 새벽에 노량진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한 네. 새벽 3시, 4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이 이제 6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때 이제 고시생들,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3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시에 문이 열리면 그때 이제 본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지어서 있는 걸 보고 아, 진짜 정말 취업이 힘들구나. 이게 취업이 안 그러니까요. 돼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일로만 치부할 만한 건 아니구나.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사회의 문제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 취업이라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취업이라는 구체적 테마를 정했을 때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서로 위안을 받고 이제 공감대 형성하면서 좀 서로를 위로받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로받기에는 주제가 네, 무거워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점점 더 어두워진 것 같아서 아무튼 수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렁으로. 아무튼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공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청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드렸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 이제 최근 이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학 내 취업계가 통용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불만이 이제 제기가 됐던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대학이 이제 취업 양성소라는 인식이 더 확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취업하려면 얘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라는 이제 고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명문대를 가려고 하고 이제 명문대 가서도 워낙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거나 설레사는 경험보다는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한 경험들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사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그 기성세대로서 솔직히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 기성세대로서는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 하신다고.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회를 정글 같은 곳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부분은 기성세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춘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청춘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배웠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만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약간 너무 틀 안에 갇혀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약간 그런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어떤 그 교육이 계층의 사다리가 될 수 없는 상황,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청춘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미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 기성세대가 우리 청춘들에게 미안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대학도 그 아까 취업 양성소 네. 같은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대학에서 받는 예산이 취업률을 가지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가지고 이제 그 학교의 순위나 이런 예산을 받는 순위가 결정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취업률, 그러니까 뭐 인문계나 이런 쪽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공계 쪽으로 계속 밀게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거를 이끌어가는 거는 철학이나 인문학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이제 거세하고 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찍어내듯이 청춘들을 막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근데 앞으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패러다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들 하잖아요. 뭐 인공지능의 등장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회계사, 뭐 변호사 혹은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이렇게 끝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당장 당면한 취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미래에 대해 준비를, 중장기적인 준비를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이제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연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너무 어줍지 않은 얘기를 했네요. 또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면접생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의도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많이 이제, 곤란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거를 어제 밤 11시 40분에 받았어요, 이 질문을. 네, 저도 이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저희가 청년이 만나는 세상이라는 이제 테마로 진행을 하는 것만큼 현재 청춘들이 가장 당면하고 있는,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금 기성세대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쭤봤었을 때, 이제 다가오는 미래는 지금과 다르게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그 변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지만,
좀 더 다가오는 앞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막막하기보다는 좀 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역시 깔끔한 정리.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려운 질문에도 이렇게 진심으로 또 답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제 옆에 있는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한 주현이 형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앞서 죄송합니다. 앞서 길었네요, 소개한 대로 답변이. 주현이 형은 현재 이제 암센터에서 6년째 간호사로 근무 중인데요. 네. 이제 처음부터 꿈이 간호사였는지 이제 간호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의 심리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심리학과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심리학과가 취업률이나 이런 전망을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좀 돈을 벌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과 현실과 좀 저울질을 하다가 심리에 관심이 많은 거지 심리학과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주변에 알아보니까 간호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도 같이 겸하고 있고 겸사겸사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간호사로 가게 됐어요. 솔직히 이제 크게 간호사로서 사명감은 있고 그렇게 가진 않았는데요. 다행히도 대학교에서 간호사에 대한 걸 배우고 체험하고 직장으로서 하면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저랑 이제 알고 지낸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오늘이 뭔가 제일 멋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이제 뚜렷한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소신이 있고 점점 네. 활동을 하면서 이제 더 그런 생각들이 단단해지는 네네. 정말 형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까 이제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를 했던 게 그렇죠. 이제 취직을 하더라도 요즘 대기업 퇴직금으로 차리는 치킨집은 필수적인 인생의 이막이라는 말이 이제 있을 정도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업으로서 간호사도 이제 취업 이후에 혹시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을 느끼는지 그 직장 동료들끼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직장 동료들끼리는 이제 같은 직장에 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저희 직장은 이제 간호사는 항상 구인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두지 않는 한은 정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다만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임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된 노동 강도에 지쳐서 떠나시는 분 많고 예를 들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되게 힘든 중소기업은 막 열악한 대우와 뭐 안 좋은 임금을 주면서도 사람을 계속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악한 병원들은 항상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간호사가 오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호사를 구하는 곳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취업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보면 열악한 곳이 되게 많아서 이제 좋은 곳을 찾기가 힘들죠. 좀 그런 아이러니가 있고요. 큰 병원은 이제 대우가 괜찮은데 준 만큼 열심히 빡세고. 그렇죠. 사람을 많이 굴리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얘기한 거 관련해서 이제 네, 제가 청년들의 취업에 관련된 통계를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직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유가 이제 형이 얘기한 거랑 똑같죠. 똑같죠. 근무 환경이 맞아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흔히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그리고 예전엔 더 많이 힘들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하더라도 본인의 생계의 유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흔히 이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일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도 찾고 그리고 이제 이 일과 내 적성을 이제 부합시키면서 내 삶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성장의 의미도 있는데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직장 간의 근무 환경과 이제 노동 조건 환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그렇죠. 어느 정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 뭐 이런 차이를 좁혀가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명절 때 가기 싫다는 게 중소기업 때 가서 하는 것도 다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본인 그리고 이제 20대가 당면한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자신이 더 잘 알면 잘 알았지. 그리고 네, 참 아무튼 주현이 형이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네요. 역시 현직 직장인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 제가 여태 본 일에 주연이가 가장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저도 얘기한 대로 가장 형다운 모습이 보여졌다고. 이제 저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일부 주제로 다룬 20대의 취업난과 불안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관련해서 이렇게 불안을 느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멋지게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구인하는 중소기업은 많으나 이제 취업생이 몰리지 않는 이유가 대기업과의 복지, 임금의 엄청난 차이 때문이잖아요. IMF 이전만 해도 대기업과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원금만 받고 그 사원들을 인턴 취급하거나 아니면 지원금만 딱 끝나면은 퇴사시켜버리는 그런 토사구팽시키는 악덕 업체도 되게 많아요.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아마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고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복지와 임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인력을 대폭 늘려야 되고요. 그럼 이제 취업난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더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서 양적인 직장보다는 질적인 직장을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제 엔지니어 맞나요? 엔지니어도 하고 있죠. 네, 지금 그래서 편집과.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어느덧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일산 FM 청춘만세에서는 20대가 겪는 불안과 불안의 가장 큰 이유인 취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선 오프닝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20대의 불안한 삶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는 놀이동산에 꽂히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면 불안을 느낄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확실히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안과 동시에 설렘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물론 불안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언젠가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청춘의 불안함도 조금은 느껴지지 않을까요? 앞서 통계조사를 통해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가 20대라고 소개했는데요. 동일한 통계조사에서 전체 인원을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3.9%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20대였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세대,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청춘을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디딤돌 삼아 살릴 수 있는 청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FM 청춘만세 1부 진행을 맡은 박희철이었습니다. 2부에서 주현이 형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제대로 즐기기 프로젝트. 친구들끼리 혹은 연인끼리 놀 때 항상 밥, 카페, 영화 이 세 코스만 돌지는 않으신가요? 일산에는 다양한 놀거리가 의외로 많은데요. 2부에서 저 임주환과 함께 놀거리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 연인들이랑 일산에서 논다면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이번 코너에서는 밥집, 맛집을 다루지 않고
즐길 거리를 위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상현실 체험이란 말은 이제는 바로 내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VR 카페입니다. 안대 같은 기구를 머리에 쓰고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다양한 게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국내에 하나 둘씩 생기더니 일산에도 드디어 생겼습니다. 외돔 쪽 헌혈의 집 맞은편에 위치하고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높은 빌딩 위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거나 등산, 사격 게임, 로봇과의 대전 격투 등의 게임이 구비되어 있고요. 가상현실처럼 360도 어느 쪽을 바라봐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몰입도가 높아요. 단점은 2명이서 1시간 내에 3만 원 정도라서 학생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VR 카페를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도 이제 360도니까 막 제가 엎드리거나 아니면 일어서거나 점프를 하거나 이래도 실제로 보는 것처럼 화면이 움직이고 막 아래로 보기도 하고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이런 기기 도입된 것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픽이 이제 PC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진 않아요, 아직. 그런 거랑 아무래도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되니까 손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제한적이라서 사격이나 뭐 길거리에서 뭐 요리집을 운영하기 이런 식으로 게임이 약간 아직은 한정돼 있다는 게 좀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을 남기겠습니다. 장점, 입체적인 화면, 역동적인 움직임,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단점, 시간당 비용이 좀 비쌉니다. 돈 없는 학생들에게는 좀 무리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킬링 히트작이 부재합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더 필요하지요. 킬링 히트작이 부재하다는 뜻은 예를 들어 옛날에 PC방이 처음 생길 때 어른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했죠. PC방이 어떻게 흥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엄청나게 흥하기 시작해서 PC방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근데 아직 VR방에서는 그런 걸 대체할 만한 게임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더 기대되는 직종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곳은 방탈출 카페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 방탈출 카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곳에 가면은 이제 컨셉으로 운영이 됩니다. 당신은 밀폐된 방에 갇혀 있습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숨겨진 단서와 열쇠를 찾아서 드랙을 풀고 탈출을 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은 60분. 60분입니다. 과연 당신은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으로만 있던 방탈출 게임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게임 회사 같은 데서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행사로만 진행되던 것이었는데요. 2015년부터 미국, 캐나다, 아시아권으로 퍼지면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컨셉의 가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현실로 이루어져서 좀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6년 전부터 홍대, 신촌, 강남에 하나둘씩 생기다가 이제는 전국 번화가에 하나, 두 개씩 꼭 있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게 방탈출 카페가 1시간 내로 탈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방이 이제 한 가게당 뭐 4개에서 많게는 뭐 7개까지도 있는 걸 본 적이 있고요. 방을 찾아갔을 때 이제 방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모두 다 알게 되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꼭 보안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및 필기구가 있으면 맡기고 들어가야 하고요. 아무래도 한번 들어갔던 방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거나 뭐 이제 블로그 후기 같은 데서 유출이 되면은 들어가지도 않고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이 문제의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다가 이제 머리를 싸매다가 안 될 수가 있죠. 시간이 계속 가는데 그러면은 직원 찬스가 있습니다. 직원한테 이제 연결되는 뭐 전화나 그런 응답기로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직원이 와서 뭐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번에서 3번까지 힌트 제공 횟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단발성 힌트를 줍니다. 그럼 그대로 이어가서 풀면 됩니다. 이제 그런 가게들의 방은 방별로 테마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당신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1시간 내에 백신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거나 아니면 오늘 드디어 애인의 집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배가 몹시 아픕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안 보입니다. 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런 식의 컨셉도 있어요. 제가 제일 검색하면서 제일 웃겼던 컨셉은 당신은 오늘 전역하는 군인. 그런데 대장이 깜짝 이벤트로 내부만 어딘가에 전역증을 숨겨놨습니다. 이 전역증을 1시간 내로 찾지 않으면 오늘 저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내로 찾아야 됩니다. 서둘러 찾으십시오. 이런 컨셉의 방이 있었는데요. 그런 방에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니까 방 내부가 아예 그냥 군 내무반을 아예 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컨셉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그 한 가게를 갔는데 방이 7개 있는데 그걸 너무 재밌어서 7개 방을 다 돌았어요. 와. 그러면 7번 만에 그 가게를 저희가 다 돌파한 거잖아요. 그럼 그 가게는 이제 점점 오래될수록 사람이 안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게들도 뭐 분기나 뭐 일정 주기별로 한 번씩 리뉴얼을 또 해줘야 돼요. 아하. 네, 그런 식으로 그 가게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 발전을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방탈출 매니아들이 동호회를 꾸려서 전국을 이렇게 돌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방탈출은. 그리고 1시간이 만약에 지났어요. 그러면은 때를 써도 안 됩니다. 1시간이 지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못 깨더라도 다음에 재도전 하시면 똑같은 가격이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재도전해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2명이서 44,000원이고 3명이서는 6만원입니다. 가격이 좀 싸진 않죠. 가격이 비싼 이유는 한번 들어가면 정보를 모두 알게 되니까 다음에 그 방을 다신 안 가게 되기 때문이죠. 일회성 제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물쇠가 많이 달려있는 곳도 있고 요즘 새로 생긴 곳들은 동작 감지 센서나 음성 센서 등의 최신식 설비도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가시면 더 재밌는 그런 게 많습니다. 3명이서 4명이 가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2명이서는 아무래도 머리를 싸매거나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보내는 시간이 좀 은근히 많이 걸리거든요. 혹시 추리소설이나 만화를 즐겨보거나 통찰력, 관찰력에 일가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데려가서 그들의 실력을 시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혹시 희철이는 이런 데 한번 가본 적이 있는지?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재밌을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리 소설이나 그 추리 만화 이런 것도 즐겨보지 않고 이렇게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여기 인기가 네. 굉장히 많은 붐이라서 요즘 많이 생기고 있고요. 학생들도 많이 가는 곳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한번 가본 적이 2번인가 가봤어요. 한 곳은 이제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풀면서도 막 벽을 밀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좀 그 사진기로 특수 처리된 액정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푸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시설이 안 좋은 데를 갔을 때는 설정이 좀 어거지라서 힌트를 받아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난 이해 못하겠는데? 이러면 이해를 못한 채로 1시간이 그냥 지나버리게 돼서 다음에 할인된 가격이고 뭐고 기분만 상하고 돈만 날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업자들이, 이 가게 주인들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되게 웃긴 사실이 많아요. 사람들이 힌트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이제 살펴보잖아요. 괜히 멀쩡히 있는 에어컨도 뜯어버리고 벽도 파괴하고 뭐 이런 아예 그 모니터 같은 게 있으면 모니터를 분해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니까 이런 거 수리비도 은근히 만만치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한 줄 평이 있겠습니다. 장점: 말이 필요 없이 빠져드는 몰입감,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전후회, 문제를 풀었을 때의 성취감. 단점: 만만치 않은 가격, 품질이 떨어지는 카페는 힌트도 불친절하고 트릭의 해법도 난해하여 시간, 돈 둘 다 버린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음. 3번째 소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화살. 그 화살이 당신에게 꽂힐 줄이야. 그동안 오락실에 비비탄 사격만 해보시다가 실제 화살을 날리는 경우는 보통 없죠. 이번에 알아볼 곳은 진짜 화살을 쏘는 실내 양궁장입니다. 일산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2곳이나 봤고요. 말 그대로 실내에서 진짜 화살을 쏠 수 있는 양궁장이에요.
세계 금메달을 휩쓴 양궁의 재능이 혹시 나에게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찬스지요. 가족끼리 가도 재밌고 친구들끼리 내기 한 판 해도 충분합니다. 보통 가격대를 보니 30발에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아무래도 진짜 활이다 보니 보호장구 등등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안전숙지도 저희가 잘 숙지해야겠죠. 활이 생각보다는 묵직해서 보기보다는 이제 방심하고 한번 활 쏴볼까? 이러는데 한번 들고 생각보다 무겁네요. 이런 반응이 되게 많이 보이고 계세요. 처음 들 때 당황하지 마시고 10점 만점을 향해 팍팍 쏘시면 됩니다. 전에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이런 데서 많은 아이돌들이 양궁 과목에서 딱 이제 특출나게 양궁을 잘 쏘는 아이돌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종족 특성상 활을 잘 쏘지 않는 그런 게 내재돼 있나, 그런 걸 우리도 이제 발굴해낼 수 기회인 이런 찬스, 친구들 혹은 연인, 가족들끼리 한번 가서 재밌게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희철이는 올림픽을 보면서 양궁 꿈나무를 한번 나에게도 한번 양궁 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네. 이제 올림픽 종목 중에서 양궁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재밌죠. 또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이렇게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궁을 이제 보는 건 정말 좋아했었는데 네네. 이거 소개하는 거 보니까 네. 여기 실내 양궁장은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되게 흥미가 많이 생기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랑 가는 건가요? 네. 아니요, 뭐 같이 뭐 친구들끼리도 갈 수 있고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용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도 고향 스타필드를 최근에 갔다 왔었는데 네. 거기도 양궁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내 양궁장. 네네, 이렇게 오.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그 밖에 이제 관역이 있었고 네네. 거기에 화살이 꽂혀 있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있지 않을까. 네네. 네. 그렇죠. 저의 한 줄 평이 있겠습니다. 장점: 한국의 로빈훗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단점: 재밌다고 오랜 시간 하면 다음날 손가락을 들 수가 없습니다. 팔이 덜덜덜덜 떨리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과거와 현재를 잇는 복고의 귀환 롤러장. 80년대 후반을 그린 영화나 TV에서나 봤던 롤러장이 다시 생겼습니다. 2, 3년 전부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20대들이 어렸을 때 아마 인라인 스케이트를 아마 타봤을 건데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롤러 스케이트를 사주셔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가 얻어타고 그랬죠. 뭐 롤러장에서 타는 롤러 스케이트는 이제 그래서 20대들은 이제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인라인과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롤러장에서는 이제 80년대 유행했던 음악도 나오고 90년대 우리 테크노 음악 있죠? 그런 신나는 음악들, 그런 것도 많이 틀고 요즘 나오는 이제 신나는 음악도 많이 틀고, 롤러장마다 약간 컨셉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뺑뺑 돌면서 이제 한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쉬라고 벽 쪽에 의자들이 있어서 이제 지치신 어르신들, 어른들, 아이들 다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다가 이제 틈틈이 이제 실력 좋으신 분이 꼭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를 돌면서 저희 사이를 이제 가로지르고 막 터닝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위험한 것 같은데 아주 쌩쌩 잘 다니는 걸 보면은 우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돼요. 이제 거기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마 주말에 가시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이 처음에 저희 오면은 발 사이즈를 물어봐요. 그러면 네, 저 뭐 265입니다. 이러면은 알겠다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신발을 갖고 와서 이제 저희한테 주고 이제 신으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결제를 하고 라카키를 받아요. 그 이제 외투나 이런 짐들을 넣어두면은 이제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보통 롤러장이 동그랗게 있고 그 옆에는 매점이 있고 그 앞에는 이제 한강공원 벤치 같은데 이제 벤치들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님들이 쉬는 딱 그런 아이 놀이방 같은. 부모님들을 위한 공간. 예. 이제 물론 부모님들도 이제 롤러장 타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부모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싱 달리면 되는데요. 이제 은근히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되게 신나고 막 클럽처럼 뿜빠 이러거든요. 이제 매점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허기를 채울 수 있고 과자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요. 혹시 혜련 선배님은 이제 롤러장 몇 번 가보셨다고 아까 사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 매점에서 어떤 음식을 혹시 팔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실 저는 많이 가보지는 않았고 갔어도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타고 나면 되게 목이 말라요. 네네. 그래서 음료수는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콜라, 콜라 사이다 그리고 컵라면은 있었어요. 컵라면 있었어요. 네네. 역시 뭔가 하고 나서 먹는 컵라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한 번 돌고 나서 컵라면이랑 과자랑 콜라랑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꿀맛이죠.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천국의 맛이죠. 네네.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손님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돌다가 아이들이 이제 앞뒤 안 보고 막 다니다가 충돌할까봐 좀 무섭기도 한데요. 되게 어른들과 아이들이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세대 공감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친구 연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예, 말씀해 보세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1시간에 인당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희철이한테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아, 타게 네. 되거든요. 아, 제가 또 이런 거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네. 롤라장을 공략해 보죠. 저희 이제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장점.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장소고 신나면서도 이색적인 장소로서 매우 적합합니다. 단점. 주말엔 아이들이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가시고 싶으시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갈 시간 그 시간에 딱 가시면 막 빠지더라고요. 근데 다 일산 지금까지 4곳을 알아봤는데요. 일산에 모두 있는 곳입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곳은 정말 많아요. 저도 뭐 다 가보진 못했고 조사를 해보기도 하고 가본 곳도 있고요. 가볼 예정인 곳도 있고요. 시간을 꼭 내서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소개. 실내 클라이밍입니다. 여러분 실내 클라이밍이 뭔지 아시죠? 그 고무 같은 거 잡고 절벽 오르는 거. 그거예요. 얼마 전부터 실내에서 하는 클라이밍이 전문 산악인의 운동이 아닌 생활체육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기 비결이 아마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야외에서 하면은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찾아가서 하기가 좀 그랬잖아요. 실내에서도 쾌적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면은 체력과 기술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늘어나면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가는 짜릿한 희열도 느낄 수 있고 실내 클라이밍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제가 말이 한 번에 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초보자들도 쉽게 강습 코너도 있고요. 난이도별로 이제 잡고 있는 고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홀더라고 불러요. 홀더가 색깔별로 나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초보자들은 빨간색, 뭐 보라색은 중급자, 파란색은 상급자,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서 초심자들도 아 이건 내가 잡아야 될 거, 요거는 잡으면 매우 어려울 거 이런 거 이제 알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이제 자갈같이 생긴 걸 이제 일반적으로 자갈같이 생겼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독특한 모양도 많아요. 아이들용으로 있는 것은 막 해 모양, 별 모양, 파인애플 모양, 동물 모양 이런 것도 있고요. 컨셉에 맞춰서 뭐 별 모양, 달 모양, 좀 막 베이컨 모양, 막 이상한 홀드도 많았어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벽을 보면은 절벽 올라가면 이제 보통 일자 벽을 생각하거나 완전 가파른 절벽을 딱 떠올리시는데 일자 벽이 제일 초심자. 완전히 이제 저 오늘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자 벽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초심자 코스로 가고요. 이제 숙련도가 되면은 이제 그 영화에서 보는 그 가파른 절벽같이 생긴 거 그런 데를 이제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몸의 중심 근육이라고 하죠. 코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서 힘이 들고 이제 땀도 많이 나죠. 그래서 보통 샤워장도 다 있어요. 동호회에서도 많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만약 여기 재미가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복으로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동호회에서 아예 그 몇 개월 단위로 끊어갖고 그러면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뒤태 라인이 생기게 돼요. 다 이게 하시는 분들이 뒤태가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전문 산악인의 피가 흐르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임지연의 한 줄평. 장점, 놀이 겸 운동. 의외로 쾌적한 공간에서 새로운 취미에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단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고통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문 자격증 다 갖고 있고요. 설비도 되게 전문적인 걸로 다 따오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6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실내 낚시터예요. 실내 낚시터 하면 보통 아저씨들이 우중충한 곳에서 붕어 같은 거 이제 낚다가 이제 딱 건지면 그걸로 회쳐 드시고 이제 딱 이제 돌아오는 그런 걸 생각했었어요, 저는. 영화 신세계에서도 그런 이제 망한 실내 낚시터에서 낚시를 들이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 걸 생각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되게 캐주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낚는 건 새월이 아닌 물고기인 거죠. 실내 낚시터가 이제 슬금슬금 생기는 걸 제가 또 이제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캐치를 했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여자들이 보통 이제 싫어하는 남편 취미 1위에 랭크된 게 낚시예요. 그 이유가 이제 물론 장비도 고가이기도 하지만 며칠 동안 나가서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실내 낚시가 여성분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요즘 보이는 것들은 되게 락볼링장 이런 거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명이 화려하고 젊은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 카페 같은 인테리어.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낚시터인지 몰라요. 그냥 이쁘게 꾸민 그런 장소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 낚시터인 경우. 막 이런 인테리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벽장이 있는데 거기 경품이 아주 가득 있어요. 인형도 있고 뭐 열쇠고리부터 시작해서 뭐 그거 최고 좋은 건 막 드론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큰 고기를 낚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월척을 낚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자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벤트로 지금 400이라고 딱 떠요. 그러면 잡은 물고기를 딱 무게를 재요. 그럼 거기에 400이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등수를 매겨서 그 등수에 맞게 상을 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재밌네요. 약간 추첨 같은데 추첨?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실내 낚시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그냥 들이우고 잡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놓아주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같이? 아니요. 같이가 아니라 낚시를 들이웠는데 바늘에 물고기가 문 게 아니라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냥 등에 바늘이 걸린 거예요. 아하. 이게 교통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노 그냥 풀어줘야 돼요.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낚시하면 보통 떡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복선으로 이런 장면이 있으면 아 이거 떡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애들이. 그런데 이제 본연의 의미를 돌아가서 떡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낚시가 이제 있으면 떡밥이 이제 곡물 같은 걸로 이제 뭉쳐서 낚시줄을 끼워서 이제 고기가 무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고두밥에다가 된장을 묻혀갖고 하면은 이제 무는 게 떡밥의 원조라고 해요. 아, 그래서 진짜 떡밥이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된장에 소금기 때문에 이제 잘 안 잡히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완전 잘 돼 있는 거죠. 그냥 명칭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떡밥을 끼운 걸 들여놓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고기가 물겠죠. 그러면은 낚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낚시는 안 해본 것 같아요. 희철이는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그때 했을 때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있나요? 그 손맛은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 그 한 번 잡기 위해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전 지루해지더라고요. 약간. 네. 그 손맛을 빠른 시간 내로 얻을 수 있는 게 이 실내 낚시터입니다. 그 물고기가 낚싯대를 든 손에서 요동칠 때 그 손맛, 그걸 끌어내렸을 때 손맛, 이게 낚시꾼들의 최고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내 낚시를 관심은 있는데 아직 가보진 않았거든요. 조만간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내 낚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제가 한 줄 평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점은 말로만 듣던 손맛을 쉽게 체험할 수 있고요. 아이들, 가족 단위들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아이들이 고기 잡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보낼 장소, 친구, 연인들과도 쉽게 즐길 수 있어요.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낚시터, 바닷가, 막 수산물 이런 데 가면 꼭 생선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선 비린내나 물 비린내 이런 거에 아주 약하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가격은 1시간에 뭐 10,000원, 만 얼마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런 놀이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싸긴 하네요. 생각보다 싸죠. 네, 네, 곧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손맛을 찾아서. 일산에는 이제 외돔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행신동 쪽에 하나 있었고 화정 쪽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화정 쪽이 약간 젊은 층 쪽으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한번 가볼 생각이긴 해요. 오늘 알아본 장소들은 친구들, 연인들, 가족들이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찾아보았는데요. 밥, 카페, 영화만이 아니라는 점을 꼭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임주현이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어서 시간이 어떻게 간지 잘 모르겠네요. 잘 들으셨나요? 집에 가면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을 방송을 위한 마음을 다시 다잡을 것 같네요. 다음번 방송에는 더 발전되고 더 알차고 더 재미있는 그런 방송이 될 거라는 거 모두 아시죠? 꼭 청취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청춘만세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